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저처럼 눈물 한 번, 그리고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한 번, 두 번 다 느끼실 겁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경상북도 산자락에서 30년 넘게 복숭아 농사를 짓고 사는 63 남자입니다. 흙만 만지고 살아온 사람이라 말 주변은 없지만 오늘은 제 큰딸을 시집 보내며 겪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다 듣고 나시면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딸이 얼마나 야무지게 자랐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산골짜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손바닥만 한 복숭아 밭을 갈기 시작했죠. 처음엔 나무 몇 그루뿐이던 과수원을 밤낮 없이 일해서 조금씩 넓혀 나갔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뻘뻘 흐르는 밭고랑에서 하루 종일 가지치기를 하고 겨울이면 손등이 다 트도록 걸음을 나르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제 곁엔 언제나 착하고 순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숙이라고 옆 마을에서 시집 온 사람이었죠. 제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여도 실은 내색 한 번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해질녘 이면 딸들 손을 잡고 밤머리까지 마중을 나와 있는 사람이었죠. 이 못난 남편이 농사일로 정신없을 때도 아내는 거의 혼자서 우리 두 딸을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또 밭에 나갔어? 오늘도 늦게 와. 아빠 미워. 맨날 복숭아 나무만 좋아하잖아. 유진아, 아빠가 저 복숭아 나무 키워서 우리 유진이 다은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그런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아빠 오시면 다은이랑 안 싸우고 잘 놀았다고 말씀드려야지. 아내가 워낙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서인지 큰딸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웃 마을까지 나무 사러 갔다가 늦게 돌아온 적이 있는데 큰딸이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유진아, 왜 나와 있어? 밤바람 찬데. 아빠 손 다친 데는 없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허허, 이 녀석이 아빠 검사를 하려고 나와 있었구나. 그때 큰딸이 얼마나 귀엽던지 이래서 아버지들이 딸 눈치 보고 산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딸들이 반듯하게 자란 것도 제가 마음 편히 밭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을 내리시더군요. 큰딸이 9살 되던 해 유독 무덥던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복숭아 수확철이라 온 식구가 밭에 매달려 있었는데 아내가 저 대신 마지막 나무 몇 그루를 마저 따겠다며 뙤약볕 아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트럭에 상자를 다 싣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봐. 누구 없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내를 들쳐업고 뛰던 그 밭고랑, 발밑에 밟히던 낙과의 물컹한 감촉, 등에서 느껴지던 아내의 힘없이 늘어진 몸. 그날의 감각들은 지금도 여름만 되면 저를 찾아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내내 저는 손이 떨려 운전대도 제대로 못 잡을 지경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더위 속에서 무리하게 일하다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온 것 같다며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 눈 좀 떠봐. 여보. 하지만
아내는 끝내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때 아내 나이 겨우 39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뒤늦게 병원에 온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절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어디 아파요? 유진아, 다은아.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 마지막으로 인사드려. 엄마 가지 마. 나 이제 다은이랑 안 싸울게. 말도 잘 들을게. 그러니까 가지 마. 그렇게 예쁜 딸들이 그리 서럽게 울어도 그 야속한 사람은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어린 딸들을 생각해 얼른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딸들은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평생 흙만 만지던 남자가 혼자서 두 딸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이었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지을 줄 몰라 즉석밥을 사다 나르거나 옆집에서 반찬을 얻어오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9살밖에 안 된 큰딸이 서툰 손으로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겁니다. 유진아, 너 지금 뭐해? 위험하니까 저리 가 있어. 아빠가 할게.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밥할 줄 모르잖아요. 저 엄마가 밥하는 거 옆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할게요. 아빠는 이제 밭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벌써 엄마 몫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큰딸은 정말 작은 어른처럼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면 동생을 씻기고 옷을 입혀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다은아, 얼른 가자. 어린이집 늦겠다. 언니 가다가 놀이터에서 조금만 놀다 가면 안 돼? 안 돼. 언니가 그랬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한 번은 제가 나무를 사러 며칠 먼 곳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밤늦게 집에 들어가 보니 큰딸이 설거지를 다 해놓고 동생이 자는지 지켜보고 있더군요. 유진아, 아직 안 자고 뭐해? 아빠 오셨어요? 다은이 잘 자나 보고 자려고요. 그래야 마음이 놓여서요. 이 녀석 벌써 다 컸네. 아빠가 미안하다. 너도 아직 어린데. 아빠,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언니는 동생 잘 챙겨야 한다고요. 저 진짜 멋있는 언니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이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저도 엄마 역할까지 하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큰딸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큰딸은 제 낡은 작업복 소매가 해진 걸 보고 서툰 바느질로 꿰매어 놓기도 했습니다. 실땀이 삐뚤빼뚤했지만 저는 그 옷을 입고 밭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희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 큰딸은 벌써 어른 다 됐네. 애비 혼자 저 어린 것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들 눈에 불쌍해 보이는 게 싫어서라도 더 억척스럽게 나무를 돌보고 더 부지런히 딸들 도시락을 챙기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툰 아빠였던지라 큰딸이 소풍날 김밥을 싸달라고 했을 때는 밥알이 다 흩어져서 결국 딸이 옆에서 직접 참견하며 완성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빠,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말아야죠. 허허, 우리 유진이가 아빠보다 낫네. 시간이 흘러 딸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큰딸은 학교 가기 전에 꼭 제 아침밥을 차려두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어찌나 열심히 하던지 학부모 상담을 가면
오히려 제 어깨가 으쓱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 유진이가 워낙 성실하고 똑똑해요. 이대로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농사일한다고 공부는 제대로 봐준 적도 없는데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작은 딸도 언니를 보고 배웠는지 옆에서 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는 흉내를 냈고요. 그렇게 큰 딸은 결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저는 밭 한가운데서 그 전화를 받고 목이 메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 저 합격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에요.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장해. 하늘에서 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니? 아빠 울어요? 우리 아빠 흙만 만지는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울보였네요. 이게 다 아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빠. 큰딸은 대학 생활도 성실히 해내더니 졸업하자마자 신해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딸은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성실하게 학교를 마치고 대기업 화장품 공장 생산직에 입사했고요. 아빠, 저 돈 열심히 모아서 밭에 비닐하우스 하나 지어드릴게요. 말만으로도 고맙다. 요즘은 우리 딸들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다. 두 딸이 자기 몫을 하며 사회인이 되고 나니 저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계획, 밭 한쪽에 온실을 짓고 하우스 복숭아를 시작하는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온실 짓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두 딸이 보태겠다며 꽤 두둑한 돈을 보내오더군요. 아빠가 평생 남의 눈치 보며 날씨랑 싸우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다 컸으니 아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고맙게도 딸들 덕분에 저는 번듯한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온실 골조가 세워지던 날 저는 딸들과 함께 밭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비 오는 날도 걱정 없겠네요. 겨울에도 복숭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밭도 사시사철 일할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지. 다 너희들 덕분이다. 그때부터 하우스 복숭아 농사가 입소문을 타더니 도매상들이 먼저 찾아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시장에 직접 트럭을 몰고 나가 하루 종일 목이 쉬도록 물건을 팔아야 했는데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상인들과 갓을 흥정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딸들도 서울과 시내로 나가 살며 적적하던 차에 저는 일에 마음을 붙이며 지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딸들은 타지 생활을 하면서도 아빠 챙기는 전화를 그렇게 자주 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건강검진 예약해놨어요. 금요일에 꼭 가셔야 돼요. 아빠 요즘 식사도 대충 드시는 것 같던데. 아이고, 너 바쁜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아빠 아직 멀쩡하다. 아빠가 알아서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꼭 가세요. 그러다 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큰딸이 그걸 알고는 이제 제 식단까지 관리해 주는 겁니다. 아빠, 오늘 짠 거 많이 안 드셨죠? 밭에서 라면 자꾸 끓여 드시지 말고요. 제가 지난주에 반찬 해놨는데 그거 드세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큰딸 무서워서 라면은 쳐다도 못 보겠다. 큰딸은 주말마다 반찬을 해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얼려놓고 갔습니다. 반찬통마다 유성펜으로 날짜와 메뉴를 적어놓은 걸 볼 때마다 저는 딸이 얼마나 꼼꼼하고 다정한 사람인지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딸의 손길이 느껴져서 혼자 사는 집이어도 외롭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들이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가끔 밭일을 하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싶어서요.
명절이 되어 딸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이면 저는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방을 데워 놓았습니다. 딸들은 올 때마다 양손 가득 이런저런 반찬이며 영양제를 사들고 왔고 저는 그런 딸들을 마중 나가며 못 이기는 척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무겁게 들고 왔어. 몸만 오면 되지. 아빠, 이런 거라도 안 사오면 저희가 불편해요. 아빠 혼자 계신데 저희가 뭐라도 해드려야죠. 그러던 중 큰딸이 33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너 결혼 생각은 없냐? 좋은 사람 있으면 좀 만나봐. 아빠, 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급할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이 회사 선배 소개로 소개팅을 나간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이가 39쯤 되었고 직업이 건축사라고 하더군요. 아빠, 저 소개팅 나가요. 어디 우리 아빠 사윗감으로 괜찮은지 보고 올게요. 그래, 괜찮은 사람이면 얼른 잡고 이상한 사람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 소개팅을 나간 날 저녁 딸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상기되어 있더군요. 아빠 세상에. 그 사람 직업이 건축사래요. 자기 이름 걸고 설계사무소도 차렸대요. 뭐, 건축사? 아이고 대단하네. 근데 나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이 우리 유진이랑 잘 어울릴까? 큰딸은 오히려 너무 번듯한 사람이라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왔고 큰딸이 답장을 미루며 밀어내려 해도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 얘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졌으니까요. 그렇게 1년쯤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큰딸이 갑자기 집에 내려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이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싶다는데 괜찮아요? 당연히 와야지. 드디어 내가 우리 예비 사위 얼굴을 보는구나. 이번 주말에 내려오라고 해라. 아빠가 복숭아즙 짜서 대접하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옷장을 뒤졌습니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사람이 온다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군요. 평소엔 작업복만 입던 제가 어울리지도 않는 셔츠까지 꺼내 입고 다림질까지 해가며 마중을 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온 건축사라니 왠지 도시적이고 예민할 것 같았거든요. 딸이 그 사람 앞에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시골 사돈이라고 흉이나 잡히지 않을까 싶어 마당까지 몇 번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예비 사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얼굴만 보면 건축사보다는 옆집 청년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 씨 만나고 있는 조현민입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흙 냄새 맡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허허, 그런가. 그럼 이참에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볼 텐가. 저는 당장 예비 사위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흙 냄새가 좋다던 이 친구가 정작 가지치기 가위 하나 제대로 못 쥐고 손을 벌벌 떨더군요. 아이고 이 사람아, 건축사가 가위 하나 못 잡아. 흙 좋아한다는 거 다 말뿐이었구먼. 제가 슬쩍 놀리며 요령을 알려주자 예비 사위는 멋쩍게 웃으며 가지치기를 배웠습니다. 옷에 흙이 묻어도 개의치 않고 시골집에서 지내는 것도 편안해 보이더군요. 그날 밤 저는 큰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유진아, 내 남자친구 건축사 치고 참 소탈하더구나. 딱딱하고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저보다 더 털털하더라고요. 가리는 것도 없고 잘난 척도 안 하고요. 그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 큰딸에게 들어보니 예비 사위는 참 소탈하고
겸손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제 딸을 시집 보내도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딸과 예비 사위는 얼마 뒤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 드리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저 아빠 얼굴에 먹칠 안 하게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고 올게요. 저는 혹시 몰라 딸 편에 좋은 꿀 세트를 하나 들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딸을 보내고 저는 종일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는 겁니다. 다음 날에도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언니가 어제 시댁에 인사 간다더니 왜 전화를 안 받나? 너 뭐 하는 거 있어? 아, 그게요, 아빠. 언니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아빠가 서울로 한번 올라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딸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큰딸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전화도 안 받고? 큰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게요. 사실 그 사람 어머님이 결혼하려면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저희 쪽에서 2억 5천은 해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아들 체면이 선다고요. 뭐, 2억 5천?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설계사무소 차리는데 어머니가 돈을 많이 대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며느리 쪽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내 없이 딸을 키우던 그 막막했던 새벽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8살, 9살 어린 것이 밥을 짓겠다고 나서던 그 손, 동생 등원시키느라 자기는 지각할 뻔했던 그 발걸음들이 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거였나 싶어서요. 아니, 그럼 너 키운 값도 그 집에 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상식적인 소리를 해야지. 큰딸도 별달리 대꾸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강남에 사는 부잣집 딸들을 소개해달라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 소리까지 했다니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자식이 결혼한다면 축하해주고 응원해줘야 마땅한데 이건 자식을 두고 거래를 하자는 소리였죠. 게다가 제 딸도 어디 가서 꿀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165cm의 좋은 대학 나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결혼 전부터 따라다니던 남자들도 여럿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런 소리 듣고도 결혼하고 싶어? 제 질문에 큰딸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자체는 괜찮아 보여 저도 웬만하면 결혼을 시키려 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저는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상견례 전이라 예비 사돈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들 몰래 큰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다그치기 시작한 겁니다. 전세 보증금 해올 거야, 말 거야. 말을 해봐. 안 그러면 나 당장 다른 며느리 알아볼 거야. 어머님, 저희 집 형편에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해요? 아이고, 딸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 돈도 안 모아뒀다니. 너희 아버지 과수원 한다면서. 그거 완전 껍데기인가 보네. 처음 그런 전화를 받고 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수차례 그런 무례한 전화가 걸려왔대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붙잡아 놓고 뭐 하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 데려가겠다는 사람 줄 서 있어.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어머님.
시간은 무슨 시간?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서 전화해. 착한 딸은 그런 전화가 오는 걸 예비 사위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괜히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았다더군요. 시어머니도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딸을 협박했고요. 작은 딸 말로는 그 무렵 언니가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눈이 부어서 그걸 가리려고 그랬던 거라고요. 언니,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무슨 일 있는 거지? 다은아,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아빠 속상해 하실까봐 그래. 언니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나 아빠한테 말할 거야. 저는 딸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도 한참 뒤 작은 딸에게 전해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지 모릅니다. 좋게만 생각했던 예비 사위마저 꼴 보기 싫어지더군요. 밤새 잠도 안 오고 새벽부터 밭에 나가 애꿎은 나뭇가지만 필요 이상으로 쳐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딸의 마음이 중요하니 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이 결혼하고 싶어? 아빠, 죄송해요. 근데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이제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내 마음 알겠다. 그래도 나는 애비로서 할 일은 해야겠구나. 당장 상견례 자리 잡자고 전해라. 아빠가 돈 해준다고 해. 그럼 날짜 잡히겠지. 너는 아빠만 믿고 있어. 아빠, 진짜 그 돈을 주시려고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걱정 마라. 아빠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큰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말대로 예비시댁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사위는 반가운 마음에 저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왔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했던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가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 철이라 하루 종일 밭일로 바쁠 때였습니다. 저는 상견례 날 일부러 평소 입던 작업복 그대로 흙 묻은 장화까지 신은 채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날 제가 방금 밭에서 나온 차림으로 식당 안에 들어서니 시댁 식구들은 물론 식당 직원들까지 다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주방은 저쪽인데요. 아, 저 유진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자리에 작업복을 입고 오시면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오늘 하우스 수확철이라 바쁘기도 했고 이따 물건 받으러 올 사람이 있어서요. 저는 예비 사돈댁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사위 아버지는 많이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자리에 앉으라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때 저는 미리 가져온 상자를 슬쩍 제 옆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지며 자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도 참 열심히 사는 아이인데 예비 며느님은 그것보다 더 성실한 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봅니다. 저는 속으로 기가 찼지만 일단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슬슬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들으셨죠? 저희가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예비 사위가 몹시 놀라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요. 저는 유진이랑 예단 예물 다 생략하자고 얘기 중이었어요. 갑자기 2억 5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빠져 있어.
이런 건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 얘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위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뭐? 너 지금 부모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 생각해? 너 설계사무소 차리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저 아가씨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는 받아야 결혼시킬 거야. 너 좋다는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심하긴 뭐가 심해. 상견례 자리에 작업복 입고 오는 게 더 심하지. 이건 우리 집안에 대한 모욕이야. 거기까지 듣는데 제가 참고 있을 이유가 없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상 아래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상품성이 없어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는 벌레 먹고 흠집난 못난이 복숭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예비 시어머니 앞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여보, 나 좀 살려줘. 잘 익은 복숭아들이 상 위로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무릎 위로 굴러떨어지며 물컹하게 터졌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복숭아 향이 순식간에 식당 안을 가득 채웠고 끈적한 과즙이 그녀의 값비싸 보이는 옷과 손목시계까지 다 적셔버렸습니다. 이 복숭아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 딴 것들입니다. 겉보기엔 흠집나고 볼품 없어 보여도 속은 제일 답니다. 어머님이 우리 딸을 그렇게 겉모습, 그러니까 돈으로만 재려하시기에 저도 딱 그만큼만 성해 보이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 여기 온다고 미용실까지 다녀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물건 받으러 올 사람이 있다고요. 그 물건이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우리 딸 그렇게 괴롭히고 모욕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요.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저는 남은 복숭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서늘하고 물컹한 감촉, 코끝을 스치는 달큰한 향기 속에서 저는 여태 참아왔던 말을 마저 쏟아냈습니다. 이 복숭아 하나 키우는데도 1년이 걸립니다. 봄에 꽃 피고 벌레 안 먹게 지키고 여름 땡볕에 잎사귀 하나까지 다 살펴야 겨우 이만큼 답니다. 그런데 자식 키우는 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어머님한테는 아드님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들었다지만 저는 제 딸 둘 키우는데 제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 쪽을 쳐다볼 정도였어요. 종업원 몇이 놀라서 뛰어나오고 예비 사돈 어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건 그쪽이죠. 자식 결혼시키면서 돈부터 계산한 사람이 어디 제정신이겠습니까? 제가 제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십니까? 9살짜리가 엄마 대신 밥을 지어가며 자랐습니다. 제가 평생 이 딸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 힘든 농사일을 버텼는데 당신이 뭔데 내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우리 딸 자기 앞가림 다 하고 동생까지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당신 아들만 잘난 줄 아십니까? 내 딸이 훨씬 잘났습니다. 인생 똑바로 사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을 데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예비 사위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 나오는 짧은 그 길,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릴 적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9살 그 손과 겹쳐 보여서
저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큰딸은 집에 와서도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유진아, 혹시 아빠가 너무 심했던 것 같으냐? 아빠가 다시 전화해 볼까?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날 새벽 예비사위가 저희 집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유진이를 괴롭히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어머니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장인어른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몰랐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야. 자네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속이 뒤집힌다. 이 결혼 허락 못하네. 장인어른,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니 뭐니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파업만은 막아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하겠습니다. 저 유진 씨 정말 사랑합니다. 예비사위가 한참을 빌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예비사위는 계속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와는 당분간 거리를 두고 지내겠습니다. 자네가 이런다고 마음이 풀릴 것 같은가.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때 큰딸의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에, 큰딸이 예비사위 옆에 같이 무릎을 꿇더군요. 아빠, 저 이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이런 일을 겪고도 저는 이 사람 아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빠, 저를 봐서라도 이 사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둘이 그렇게 울며 매달리니 저는 머리가 더 복잡했습니다. 저는 일단 두 사람을 물리고 그날 밤 혼자 과수원 언덕에 있는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딸이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계속 반대해야 하는 건지. 당신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 자식 시집 보내기가 정말 힘드네. 산소 앞에 세워둔 아내의 작은 사진은 그저 해맑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 큰딸이 9살 때 서툰 손으로 밥을 짓겠다고 나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큰딸은 늘 자기가 옳다고 믿는 곳으로 나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딸 참 잘 큰 것 같아. 자기 고집도 부릴 줄 알고. 저는 사진 속 아내에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딸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예쁜 아가씨가 됐는지, 힘든 순간마다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며 버텨왔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일러바쳤습니다. 산 아래로 부는 밤바람에 복숭아나무 잎사귀들이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치 아내가 제 옆에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라면 분명 큰딸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참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온 저는 큰딸을 불러앉혔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허락하는 대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아빠한테 내려오고. 정말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 정말 잘 살게요. 저는 기뻐하는 딸을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다행히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예비 시어머니는 그 집안에서 발언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고 부부 사이도 그리 좋지 않았다더군요. 예비 사위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사무소를 키워놨는데 정작 아내라는 사람은 남편 몰래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쓴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들 결혼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했으니 그 뒤로 집안이 한 번 더 뒤집어졌겠죠.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던 탓에
딸과 사위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먼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놀라지 마세요. 저 아이 가졌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세상에. 장하다, 장해. 아빠가 조만간 몸에 좋은 거 사들고 올라가마. 저는 겸사겸사 딸과 사위 얼굴도 보고 결혼식 문제도 상의하러 예비 사돈어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돈어른은 그때까지도 저에게 미안해하더군요. 사돈, 제가 아직도 사돈 얼굴 뵐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이제 애들 살림도 합쳤고 아이도 가졌는데 그 얘긴 그만하시죠. 그나저나 배부르기 전에 결혼식은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사돈어른과 아이들 결혼식 문제를 논의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 대화가 아주 순조롭게 풀리더군요. 다행히 딸과 사위도 미리 알아본 예식장이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오랜만에 예비 시어머니 얼굴을 봤는데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연신 눈치만 보며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사돈어른 등살에 밀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요. 아빠,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아빠가 저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항상 걱정해주신 만큼 정말 예쁘게 잘 살게요. 그래, 난 우리 딸 믿는다. 사위, 한 번만 더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어. 장인어른,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항상 아내부터 생각하고 위하며 살겠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딸의 방에 들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큰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9살에 밥을 짓겠다고 나서던 그 작은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어엿한 신부가 되어 있더군요. 아빠, 나 예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내 엄마보다 더 예쁘네. 아빠, 오늘 저 데리고 입장하실 때 울지 마세요. 저 아빠 얼굴 보면 저도 따라 울 것 같아요. 아빠가 언제 우는 거 봤냐? 걱정 마라. 하지만 정작 식장에서 딸의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데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리는 그 짧은 순간 아내와 함께 걷지 못하는 이 길을 혼자 걷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는 우여곡절 끝에 새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예쁜 딸을 낳고 부부가 함께 서울에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매번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애타는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손녀 얼굴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나랑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어. 내가 그땐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마. 결혼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어 딸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큰딸은 그저 담담하게 그런 사람을 대하고 있고요. 어머님, 저도 그 마음은 어떻게 못해드려요. 그건 어머님이 직접 아드님이랑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얼마 전엔 예비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그 집 식구들이 아무도 챙겨주질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 괜히 큰딸에게 전화를 걸어 우는 소리를 했다더군요. 그래도 사위는 여전히 제 딸에게 참 잘하는 것 같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얼마 전 아이 낳고 복직한 딸아이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 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오랜만에 복귀했으니 적응이 쉽지 않았겠죠. 그때 큰딸이 속상해서 사위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사위가 차분히 다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 사람들 이유가 어쨌든 당신이 억울한 건 억울한 거야.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당신도 참지 말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고마워, 여보. 당신한테 털어놓으니까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아. 내 말 진심이야. 당신 위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앞으로도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다 말해. 사위는 그렇게 언제나 큰딸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고 있나 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 우리 딸이 그 힘든 과정을 겪고도 결국 좋은 사람과 살고 있구나 싶어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작은 딸 다은이도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이 괜찮았는지 와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던지요. 아빠, 나 이번에 만난 사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작은 화장품 회사 다니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진국인 것 같더라고요. 에이, 호들갑 떨지 마. 언니 겪어봐서 알잖니. 사람 겉모습만 보고 몰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에이, 결국 형부도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저 느낌이 확 왔다니까요. 작은 딸 말대로 둘째 사위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사람 됨됨이가 정말 듬직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사돈 어르신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돈, 저희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애들 마음 맞으면 그걸로 됐죠. 큰따님 일도 얘기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작은 딸 결혼식 날은 언니의 상견례 때와는 정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큰딸을 슬쩍 돌아보았는데 딸도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어 보이더군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작은 딸 내외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딸이 서로 다른 사정을 겪었지만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 자리를 잡은 걸 보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요즘도 하우스에서 복숭아를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여전히 도매상들과 손님들이 몰려오고 저도 여전히 흙을 만지며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고 있네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사위들과 손주까지 밭에 온다는 거겠죠. 장인어른, 저 이제 가지치기 정도는 혼자 할 줄 알아요. 제가 이번엔 큰 놈으로 골라드릴게요. 그래, 많이 늘었구먼. 이제 자네도 진짜 농사꾼 다 됐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저 웃음이 납니다. 예전엔 저 혼자 새벽마다 이슬을 맞으며 걷던 이 밭고랑을 이제는 사위들과 손주가 함께 걷습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며 손주가 신기해하는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내도 하늘에서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으며 두 딸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 제 유일한 낙입니다. 저희 큰 손녀가 이제 말을 제법 잘하는데 저만 보면 복숭아, 복숭아 하는 거 있죠. 아마 저희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아했겠죠. 이게 다 아내가 하늘에서 잘 보살펴준 덕분일 겁니다. 지난 명절에도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요. 큰딸 내외와 작은딸 내외까지 한 집에 다 모여 좁은 마당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아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진짜 좋네요. 엄마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이게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희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보니 상견례 자리에서 못난이 복숭아를 쏟아부었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날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몇 번이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요즘은 가끔 하우스 안에서 혼자 일을 할 때면 그동안 지나온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두 딸을 혼자 키워야 했던 그 막막함, 딸들이 자라온 순간들, 그런 딸들 덕분에 온실을 처음 지었던 날의 설렘,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소리치던 그날까지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지금의 저와 딸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나니 그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나무를 키우는 일과 딸들을 키우는 일, 그 두 가지로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나무는 정직해서 정성을 들인 만큼 열매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보다 더 정직하더군요. 제가 준 것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돌려주니까요. 요즘도 가끔 밭에서 일하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면 딸들이 이만큼 자라준 게 새삼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딸들, 사위들, 손주들이 잘 크는 것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저희 딸들에게 한마디 하고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진아, 다은아, 너희들도 엄마 없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아빠 정말 고맙다. 힘든 순간마다 서로 챙기고 성실하게 잘 사는 너희들,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구나. 다음에 너희 엄마 곁에 가서도 이 아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한다, 딸내미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새삼 많은 걸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물러서지 말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걸 저는 그 상견례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자식이 흠집나고 못난 복숭아처럼 보인다 해도 그 속은 누구보다 달고 단단하다는 걸 부모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 딸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재려는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감상 남겨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